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상한 구조. 2. 이스라엘의 실수. 3. K9의 공연의 논란 장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처럼 사막이든 설원이든 어디에서든 뛰어난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자랑 K9 자주포인데요. 그런데 이 K9이 괴상한 몰골이 된 채로 호주의 한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주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포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고 차체 양옆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달려있고 정체 모를 튜브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사진에 나온 K9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오리지널 K9이 아닌 호주 현지 환경에 맞는 사양으로 만든 에즈9인데요. 그렇다 해도 자주포, 아니 모든 병기의 핵심인 주포도 안 달려있다는 게 괴상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는 해당 에즈901 폭발 테스트, 즉 실전에 사용할 게 아니고 성능 시험 차원에서 일부러 퍼뜨리기 위한 거라 포를 닫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체에 달린 구조물들도 폭발 테스트를 위해 달아둔 건데요. 한 문당 40억 정도 하는 귀한 물건을 포 한 번 쏘지도 않고 날리는 건 개발사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육군과 에즈9 및 그 탄약 보급차인 에즈10 계약 당시 PMF 프로그램, 즉 최첨단 보호 솔루션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에즈901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쉽게 말해 에즈9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실제 테스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사막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그 일환인 셈이죠. 폭발 테스트는 이스라엘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자국 자주포들을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는 플라산은 작년에 K9에 장착되는 안전벨트의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한화와도 연이 있는 회사. K9과 관련해 이미 테스트를 진행해 본 플라산은 한화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인 셈인데요.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히트 상품 K9의 호주 진출과 연결된 만큼 이스라엘 군사 관련 매체들에서도 해당 테스트에 대해 소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플라산 측은 에즈9과 에즈10을 대상으로 지뢰 등을 활용해 어느 정도 수준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했는데요. 에즈9 및 에즈10 폭발 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아쉽게도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폭발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테스트에서는 TNT 6kg을 터뜨렸는데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는 하늘 위로 날아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부물들을 제외하면 차체 자체는 의외로 멀쩡한 걸 자욱하게 깔린 연기 사이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량 내부 모습도 나오는데 이 좌석이 폭발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안전벨트를 맨 마네킹은 최소한 육안상으로는 큰 손상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바퀴가 손상돼 차량 앞부분이 내려앉은 것 빼고는 내부든 외부든 심각한 피해는 없습니다. 즉 폭탄 수 킬로그램이 한꺼번에 터져도 피해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플라산이 진행한 폭발 테스트는 이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고강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산 측은 에즈9과 에즈10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데 실패. 다시 말해 폭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비롯해 각국의 방산 관련 매체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팔레스타인 문제나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군의 병기들을 테스트하는 업체인 플라산은 대상을 거에 폐차시킬 작정으로 폭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스트에서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실제 전장에서 버티거나 차량은 못 버티더라도 탐승자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서인데요. 그런 플라산의 테스트를 받고도 특기할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놀라울 만도 합니다. 해당 폭발 테스트에 대해 보도한 이스라엘 매체 이스라엘 디펜스가 테스트 성공의 요인으로 든 것은
예제9의 지뢰 방호 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지사도 구형 기종에 비해 향상된 방호물이 차량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며 예제9의 뛰어난 방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디펜스는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예제9 헌츠맨은 개발 과정에 있어 중요한 동과점을 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그렇게 말할 만한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여러 테스트도 무사히 통과된다면 호주 육군과의 계약대로 총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예즈9 30문과 예즈10 15대를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멜버튼에서 60km 떨어진 질롱의 약 9,600평 규모의 최신 전투 차량 공장도 짓고 여기에서 예즈9 등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진행된 예즈9 폭발 테스트로 K901 화력뿐 아니라 방호력까지 뛰어나다는 게 입증되었으니 세계 각국의 K9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K9 성능 개량 사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1차 성능 개량형인 K9A1의 뒤를 이을 2차 성능 개량형 K9A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문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방위사업청이 전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기존 K9을 K9A1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걸 생각하면 꽤 빠른 속도인데요. 문과위원회 개최 뒤 3분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9A2 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니 작년에 한화에서 공개한 K9A2 시제품을 보면 K9A1과 비교해 여러 부문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포탄 자동장전 장치. 말 그대로 포탄 장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K9A1은 문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었던 발사 속도가 K9A2에서는 문당 최대 9발까지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시간 내 포격할 수 있는 양이 많아져 화력이 약 30에서 40%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전이 자동화돼 기존과 달리 장전을 위한 인원이 없어도 돼. 필요 승무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가용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 사정을 생각하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상당수의 선진국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캐서린 네이퍼 주한 호주 대사도 외교사절 대상 무기 홍보 행사에서 K9의 필수 탐승 인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반겼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호주 외 다른 국가들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실제로 K9이 수출된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대중에는 신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아까우니 중고라도 괜찮다며 사간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이웃 나라인 핀란드와 발트의 연안 국가로 스칸디나비아와 가까운 에스토니아가 대표적인데요. 두 나라 고위 관계자들이 노르웨이에서 진행되던 K9 현지 화력 시험 참관 후 그 위력에 반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수출 추진을 위해 진행했던 화력 시험으로 이웃 나라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했으니 일거양득, 아니 일거삼득인 셈이죠. 당시 한화 측은 노르웨이나 기존의 수출이 확정된 나라들에 넘길 물량만 고려하고 있었기에 두 나라 관계자들에게 신제품 제조에 시간이 걸리니 중고라도 사겠냐고 제안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핀란드는 원래 한화가 목표로 했던 노르웨이보다도 9달이나 먼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수량도 노르웨이 첫 계약 당시 28대, 3배하고도 더 많은 96대를 사들였는데요. 이니 만들어둔 중고란 걸 생각해도 꽤 큰 규모니 핀란드 측이 K9의 성능을 얼마나 신뢰한 건지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아예 군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방안에 K9을 운용하는 부대를 찾아가 확인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부대 책임자는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등병에게 K9을 운용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천지 문관도 제대로 할지 의문인 이등병에게 그런 중대한 자리에서 이런 임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담한 지시고 장병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해당 병사는 아무 문제 없이 K9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토니아 측 관계자는 고성능이면서 신병도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조작이 가능한 범용성까지 갖췄다는 점에 더욱 반했다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K9에 반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병기로서의 위력, 특히 그 중에서도 정확성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비롯한 대부분이 포는 사거리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K9은 사거리가 40km로 길면서도 목표 지점으로부터의 오차는 반경 50m 안팎, 보통 파편이 50m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 사실상 목표만 제대로 잡으면 어떤 형태로든 거의 100% 가까이 타격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실시했던 화력 시험 때도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도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할 겁니다. 그런 정확성을 높이 4작년에 K9 수입을 결정한 이집트는 일반적인 자주포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바로 해안포입니다. 보통 자주포가 지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건 K901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도 타격한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전방이나 측면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렇듯 어느 환경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낼 수 있는 범용성이 K9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사례들과 성능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 덕에 K9은 이미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정된 계약 물량들의 수출만 원활히 진행돼도 수출 시장 점유율 70%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관련 해외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분량만 갖고 나온 전망이니 향후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나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참여나 미국 시장 진출이 현실화된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KF-21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하늘로 날마모른 후 KF-21은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처음 실물이 공개됐을 때부터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KF-21은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행 중 미사일 무장 분리 시험도 성공했던 터라 이런 의혹 제기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발생했는데요. 끈질기게 분담금을 미납하며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F-21의 무장 성능 테스트 성공을 둘러싼 뒷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이 난데없이 무장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순조롭게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다.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잠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남해 상공매서 KF-21C 제2호기는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은 아무 탈 없이 수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무장 분리 시험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장 운용 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미사일 등의 무장을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체의 구조와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의 변화 등을 체크해 안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 이전, 지난달 28일에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판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앞서 현 시대 최고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분리와 기총 사격을 성공한 것도 축하할 일이지만 AIM-2000 미사일 분리가 성공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티어 미사일은 전투기 동체에서 분리만 하면 되지만 AIM-2000 미사일은 추진체로 발사되는 형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KF-21이 공중전 발생 시 상대 전투기를 상대로 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또 어떤 근거로 KF-21의 무장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요? 일단 의혹 확인에 앞서 KF-21이 지난달 28일에 실시했던 미티어 분리 시험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동체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리에 성공했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체 투하 방식의 미사일이라도 해도 분리에 성공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체 역시 항공역학적 설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미사일은 기체 하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 흐름에 영향을 받아 분리된 후 아래로 곧게 투하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올라와 기체를 가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이 미티어 미사일 분리를 성공한 것은 기체가 항공역학이나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KF-21이 기총을 발사할 때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역시 결함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정도로 전투기의 무장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KF-21이 기총 발사 시 발생한 불꽃은 결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광탄으로 인해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총에 장착하는 탄약에는 3위 사이에 예광탄을 삽입합니다. 이는 조종사가 야간에 기총 사격 시 탄환이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발사되고 있는가를 윤만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결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기총뿐 아니라 차량이나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중기관총의 탄약들도 일정 간격으로 예광탄을 장착합니다. 즉 KF-21 무장 시험에 제기된 해외 네티즌들의 의혹들은 모두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이 초음속 비행, AESA 레이더 장착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까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뤄지자 철면피의 아이콘 인도네시마가 슬그머니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그동안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개발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 하나 없고 분담금도 미납하면서 한쪽 발만 간신히 걸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던 셈인데요. 계속 분담금 납입이 지연되면 인도네시마와의 공동 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자 지난해 11월에 93억 원을 납부하고 지난 2월에 400억 원을 남부했습니다. 인도네시마는 KF-21 개발에 투입되는 8조 8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완납하기로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담금을 완납하면 대한민국은 KF-21 시제기 일대를 인도함과 동시에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자료를 이전하며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272억 원을 납부한 뒤 4년 동안 2019년 1월 이후에는 단 한 푼의 분담금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의 일부를 찔끔 납부한 것은 자신들이 아직 KF-21 개발 사업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퍼포먼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KF-21C 제5호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것이라며 자국의 조종사가 2023년 만에 KF-21C 제5호기를 시험 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모하메드 수기안토 대령 등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 조종사 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KF-21의 전투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비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4호기까지 제작돼 시험 비행 중인데요. 4월이나 5월쯤 가까운 시일 안에 제5호기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한 대로 KF-21C 제5호기가 인도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KF-21 기체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AI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방사청의 관계자 역시 분담금 납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KF-21 시제기가 인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박을 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납금을 미납하면서도 계약한 내용대로 KF-21C 제5호기를 보내달라고 하면 KF-21-5호라고 적힌 귀여운 종이 비행기나 사뿐히 날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만 보던 인도네시아가 삼짓돈을 꺼낼 정도로 KF-21의 시험 비행은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을 만큼 매끄럽게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장으로 장착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무장 분리 시험에서 KF-21은 미티어와 AIM-2000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미티어 미사일은 MBDA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기 등의 원거리 기동 목표물을 겨냥하고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길이 3.7m의 무게는 190kg이며 최고 속도 마하 4 이상으로 날아가고 최대 사거리는 100km에 달합니다. 미티어의 장점은 초과시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덕티드 로켓이 추진기관으로 잠착됐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이 잠착된 미사일은 일반적인 고체 추진체를 활용하는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M-2000은 독일이 사미드 와민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길이는 2.9m이며 중량은 87.4kg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3에 달하고 사거리는 25km 이상입니다. 털레어 같은 적외선 교란에도 잘 속지 않고 추력 편향 제어 장치와 발사 후 조준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뒤를 추격하는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와의 호환을 위해 사이드와인더가 탑재 가능한 전투기에는 AIM-2000도 탑재가 가능해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티어나 AIM-2000 모두 KF-21의 무장으로 손색이 없는 미사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운용 효율성입니다. AIM-2000 한 발당 가격은 5억 원 정도이며 미티어는 한 발당 26억 원이나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공대공 IIR 탐색기와 표적 적응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며 아이리스 시스템은 중적외선 대역 FPA 방식의 시커와 양자 무문형 적외선 시커,
지속 냉각용 스털링 엔진 등을 개발해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향후에 KF-21이 진정한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되고 개발 예정 중인 무인 스텔스기 가모리 X2가 실전 배치되어 KF-21과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단숨에 6세대 전투기로 건너뛰게 됩니다. 5,500파운드 급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고 한국형 중거리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모리 X2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민 무인 스텔스기에 선능해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니 BA 폭격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완성된 KF-21과 가모리 X2가 결합된 편대 비행이 내뿜는 시너지 효과는 주변국들이 감히 우리 명공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이 열리면서 KF-21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첨단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며 감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분담금 문제와 갖가지 루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딛고 순탄하게 시험 비행을 이어가는 만큼 튀르키예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저격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오만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K2 흑표의 기술과 주요 부품으로 개발된 아유작 알타이 전차로 1패, 2021년에는 필리핀 해상 초기함 공급 사업에 1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TF-X의 활주로 시범 운용 장면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특히 KF-21 시험 비행 중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TF-X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자칫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이 찬밥 신세가 되는 꼴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전, 해상전은 이겼을지라도 공중전에서 튀르키예에 패배하고 마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를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오히려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가만히 놔둬도 튀르키예가 알아서 추락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TF-X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튀르키예는 분명 강한 나라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튀르키예의 흑해 영향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해상망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일 만큼 엄청난 타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기의 절반은 파란 하늘, 나머지 절반은 노란 밀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혹독한 식량난이 불어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로인 흑해를 틀어막고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차라리 노삼감도가 이보다는 제정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깡패 짓에 회방을 놓은 게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흑해의 유일한 출구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과거부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튀르키예 해군에 상당한 지원을 했었고, 이는 결론적으로 튀르키예가 남유럽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함대를 이용해 흑해의 경찰 노릇을 했고, 주도권을 갖고 흑해 항로 부활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신이 내린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7단계 아래인 13위로 평가받습니다.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주변국은 이스탄불, 루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만 13위지.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에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보다 한참 늦은 시작이긴 했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산 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하던 튀르키예는 1990년대 이후 생산 협업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내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목록에 자국의 방산 업체 7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이 튀르키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 속에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나라로 뽑을 정도입니다. 형제의 나라로서만 튀르키예를 바라본다면 함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리는 직격탄입니다. 특히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튀르키예 무기 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인 나라들의 이런 판매 전략은 꽤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9년 27억 달러, 한화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는데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슬슬 자신만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MMU는 KF-21의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잠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0 터보팬 항공엔진에 버금가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1을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튀르키예산 고성능 AESA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의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인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 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TF-X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TF-X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불능인데요.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 전문 외신들이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경이적인 속도라고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난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원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더군다나 TF-X는 본래 튀르키예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이 사업을 KF-스물한 개발 사업, 통침 KF-X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AHX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구스타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착에 까인 바 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T-1웅비,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맨 땅에서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 나간 나라는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TF-X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튀르키예의 달콤한 꿈을 산산이 부숴줄 때입니다. 이 1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1을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 롤아웃을 보면서 감탄이 아니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이국의 적성국 대응제재법 CAATSA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CAATSA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 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은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튀르키예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70년대 그 어려운 시대상에서도 자주국방의 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고작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뛰어넘겠다 자신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참조하겠다는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는 TF-X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뿐만 아니라 승전 기념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실상 20년째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의 롤아웃은 5월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최적의 이벤트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할 핵심 무기 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부디 튀르키예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